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유아라 덕터의 윤강준. 김유진입니다. 네, 유진 씨. 네. 만병의 근원하면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스트레스 다음으로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것, 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글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동안 출연했던 의사분들이 많은 스트레스만큼 많이 꼽았던 게 비만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비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성인들의 비만뿐만 아니라 소아들의 비만도 증가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정작 환자들은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문제라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비만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가천대학교 길병원 외과 김성민 교수와 함께 비만과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모든 사람이 경계해야 할 한 가지, 바로 만병의 근원 비만.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고통받고 있을 정도로 비만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한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비만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소아 청소년 비만은 일단 통계적으로 한 70%에서 바로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통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이제 문제가 되겠고. 고도 비만으로 발전하면 생명을 위협해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한다는데, 비만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방법은 무엇일까? 이번 주 유아로 닥터에서는 비만과 다이어트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요새는 비만이 사회적 문제로 참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성인 비만도 얼마 정도 인구가 되고 또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비만도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나라 2008년도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신체검사 수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는데, 대략 한 1,000만 명 중에 한 3분의 1, 30% 정도가 비만의 범주에 해당했습니다. 비만의 기준은 이제 BMI, 신체 질량 지수로 계산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25 이상인 경우 비만이라고 합니다. 또한 30 이상을 고도 비만이라고 하는데, 저희 3분의 1이 한 BMI 25 이상의 비만으로 나타났고요. 하지만은 다른 서구 사회나 그런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비만 유병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 3에서 4%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고도 비만의 경우. 그래서 이제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그런 비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어떤 비만 예방 사업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사업들이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소아나 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을 보면은 오히려 서구 사회에서는 정체되거나 감소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구 사회와 비교하면 오히려 소아 청소년 비만율은 같거나 조금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에는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뚱뚱하다, 나는 비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비만에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비만은 이제 겉보기에 살이 좀 쪘다, 아니면 남보다 좀 말라 보인다, 이제 그런 외모상의 그런 것도 있지만은 좀 객관적으로는 체질량 지수, BMI, 아까 말씀드린 BMI와 어떤 내장 비만, 복부 비만을 잘 반영하는 그런 허리둘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 같은 것은 그것이 이제 23 이상이면은 과체중이라 그러고, 25 이상이면 비만, 30 이상이면은 고도 비만이라고 합니다. 또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복부 지방을 잘 반영하는 허리둘레상으로는 남성의 경우는 90cm, 여성의 경우는 이제 85cm 이상이 되겠습니다. 비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는 사이에 BMI를 저도 살짝 체크해 봤더니까 비만의 단계를 넘어서 약간 위험한 수위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그래서 관리를 좀 해야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주변에서 보면 이제 비만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또 유형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비만의 유형에 따른 특징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만은 쉽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비만이들에 해당하는 1차성 비만은 열량 섭취 과다형 비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더 먹고 덜 움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비만 현상이고요. 그에 비해서 한 약 1% 정도는 어떤 약물이나 기타 내과적 질환에 의한 2차적인 그런 비만, 예를 들어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쿠싱 증후군 같은, 혹은 또 호르몬의
영향, 아니면 또 뭐 유전적인 영향, 이제 그런 건 2차적인 비만이 생기는데 2차성 비만의 경우는 그 원인 질환을 치료하면은 비만이 서서히 교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대 젊은 여성 중에는 마른 비만이 많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마른 것과 비만 상충되는 개념이잖아요. 마른 비만이란 게 어떤 걸 의미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마른 비만이란 그 같은 체중보다는 어떤 체성분에 대한 그런 용어인데요. 같은 체중에 대해서도 남들보다 체지방량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갖다가 이제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데, 체중은 정상 범위인데 체지방이 많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아주 뭐 일상적으로는 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같은 체중은 같은데 좀 더 좀 살이 쪄 보인다든지, 네. 아니면은 그 뭐 옷이 좀 맵시가 안 난다든지, 그런 미용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같은 체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사 질환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 체지방률이 들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마른 비만도 마찬가지로 그 동일 체중 내에서 우리나라 그 아시아 동양인 사람들은 그 체지방률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서구인들보다는 당뇨병에 더 취약하게 되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상 체중에서 더 당뇨병이 많이 생기는데 이를 마른 비만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과거에는 뭐 비만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비만이 참 급격히 늘어나는 거 보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뭐 비만의 원인이라고 할 것은 무엇일까 한번 짚어봐 주시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만의 원인은 그 많이 칼로리 섭취의 과잉과 활동량, 운동량의 부족이 되겠습니다. 네, 그 과거에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한식을 보면은 다 이렇게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그런 뭐 어떤 나물이나 야채 뭐 이런 게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고에너지, 고지방, 탄수화물이 많은 그런 패스트푸드, 뭐 피자나 치킨, 콜라 이렇게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열량 섭취의 그런 기회가 훨씬 더 늘었고요. 또 반면에 어떤 요즘 사회 사람들은 어떤 육체적 노동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그런 노동을 더 많이 하고 좀 스트레스가 더 많고, 이제 그런 반면에 또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나 공간적인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활동량의 부족도 큰 비만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비만 중에는 내장 비만이 심각한 사람이 있고 피하 지방이 심각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걸 더 위험하다 이렇게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위험도로 치면은 사실은 내장 비만이 피하 지방보다는 더 건강상에 유해합니다.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라는 거는 뱃속에 어떤 내장이나 그런 장감막에 쌓인 축적된 지방을 말하는데, 그 내장 지방의 특징은 굉장히 대사가 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기서 각종 그런 유해 물질을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데 왕성하게 분비를 해서 이것들이 대사 질환을 일으키는 반면에, 내장 비만이 일으키는 그런 내장 지방 세포들은 어떤 다른 외부 호르몬이나 그런 신호에 의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간의 그런 절식을 하면서 한 며칠 정도 달리기나 뭐 등산이나 자전거를 타면은 이게 배가 쏙 들어가는 걸 느끼게 되는데, 내장 지방이 그만큼 금식이나 아니면 운동했을 때 그런 호르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말이 되겠고요. 피하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떤 칼로리 섭취보다는 어떤 비만의 그런 유병 기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래 뚱뚱했던 분들이 이런 피하 지방이 더 축적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잘 운동이나 그런 거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피하 지방 세포들은 대사율이 낮기 때문에 어떤 유해 물질을 분비하지는 않지만은 이거 자체가 좀 오래 지나고 하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고 섬유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미용상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든 체형을 위해서든 비만은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내장 비만은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생활 속 어떤 습관들이 비만을 부르는지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조용한 걸 보니 보나마나 꿈나라를 헤매고 있겠지? 일어났어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네. 여태 주무셨어? 이건 화창한 날씨에 대한 배신이야. 아니 내가 나라를 팔아서 우정을 줬어. 배신할 것도 참 많다. 그런가? 으잉, 제때 먹고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야지. 이건 뭐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그렇게 늦잠을 자니 끼니를 놓치죠. 브런치잖아 브런치. 나 브런치 즐기는 여자인 거 몰라?
네네네, 어련하시려고. 식탁 예절이 영 엉망이시구만. 식사 중에 웬 TV 시청? 아, 정말 별걸 다 참견이셔. 그럼 침묵 속에서 밥을 먹나? 여기가 도서관이에요. TV 보면서 밥도 먹고 그럼 시간도 아끼고 정말 좋지. 멀티태스킹 몰라요? TV나 영화 등을 시청하며 식사를 한다. 아이, 근데 보고 있으니 군침도네. 나도 한 젓갈 한다고 할 걸 그랬나? 아유, 좀 천천히 들어요. 걸신 들린 사람 마냥. 지금 내가 뺏어 먹을까봐 그러지, 그치? 국물까지 다 마시려고요? 잘 먹었다. 오야, 벌써 식사 끝? 그야말로 폭풍 흡입이네. 라면은 불기 전에 빨리빨리 먹어줘야 해요. 아니 그럼 프랑스 정식 먹듯이 2시간씩 먹어야 해요? 아니, 어지간해야 말이죠. 그렇게 급하게 먹으면 속도 버리고 살도 찔 텐데. 내가 그쪽 아껴서 하는 말인데 살찌는 건 칼로리 문제지 급하게 먹는 건 상관없거든요. 어디 가서 아는 척하지 마요. 사람들이 욕해. 식사를 급하고 빠르게 마친다. 오랜만에 서점 나들이를 다녀온 슬지 씨. 책 좀 읽는 여자였네. 오늘따라 달라 보이는데 지성미도 좀 흐르는 것 같고. 도대체 날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길래 고작 책 몇 권에 그런 평가를? 엄마? 왜 아무도 안 와? 또? 아까도 혼자 먹었는데. 알았어. 그나저나 오늘 저녁도 혼자 먹게 생겼네. 그러게, 늦잠 자느라 가족 모임도 못 가고 밥도 혼자 먹게 생겼잖아요. 또 잔소리. 나라도 함께 먹어줘야 하나?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하니? 마음의 양식은 두둑히 준비됐고 오늘 저녁은 뭐 먹지? 뭐 드실래요? 나? 나야 뭐 그냥 간단하게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서 따끈한 밥에 아우. 간만에 피자나 먹을까? 아니 햄버거 먹은 지도 좀 오래됐고 스파게티도 맛있을 것 같고 간단히 짜장면 먹을까? 너 그럴 거면 왜 물어봤니? 아니, 그나저나 무슨 메뉴가 죄다 밀가루야? 그런가? 제가 빵이랑 면류 정말 좋아하거든요. 슬지 씨는 몸 관리 정말 안 하나 봐. 아점으로 라면 먹었잖아요. 그런데 또 밀가루? 밀가루가 얼마나 살을 찌게 하는데. 맛있는 거 어떡해요. 빵, 라면 등 밀가루 위주의 식사를 한다. TV를 시청하면서 식사를 하고 빠른 시간 안에 급하게 식사를 마치며 밀가루 위주의 식단까지. 비만을 부르는 생활 속 습관들, 과연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을까? 네, 현대인의 습관을 보니까 교수님, 밥을 급히 빨리 먹는 사람들이 비만이 온다. 이런 말이 이제 습관이 나오는데, 원래 비만은 먹는 칼로리하고 또 비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왜 그런 말이 나오죠? 예. 대체로 이렇게 급히 드시는 음식들은 부드럽고 좀 달고 저 미끌미끌하고 잘 넘어가는 음식, GI 지수라는 말이 있는데 그 GI 지수가 높은 음식들입니다. 이 GI 지수가 높은 음식들은 실제로 섭취를 하면은 혈당이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고 또한 인슐린,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강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혈당증에 빠집니다. 따라서 식후에 얼마 안 돼서 또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에 배가 고프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빨리 먹는 음식들이 허기감이 더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은 GI 지수가 높은 음식들은 식후에 이렇게 저혈당에 빠지게 되고 따라서 더 공복감이 심하게 오고 하기 때문에 더 과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음식을 천천히 드시거나 아니면 GI 지수가 낮은 뭐 이렇게 고기나 생선, 과일 이런 것들은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기 때문에 또 혈당 수치가 안정적이고 따라서 포만감을 조금 더 안정적이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음식 칼로리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런 섭취의 속도, 천천히 먹는 그런 습관이 어떤 다이어트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건 맞는 말입니다.
교수님, 저는 식사를 하면서 TV를 보거나 책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습관들이 비만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체중 감량이나 다이어트를 시도함에 있어서 식사함에 있어서 어떤 식사 시에 그 TV나 어떤 인터넷, 컴퓨터를 잠시 꺼놓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일단 집중이 분산이 되고 자신이 그 짧은 시간 내에 어느 정도 열량 섭취를 하는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좀 과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과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현대 사회에서 요즘에 보면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구경하면서 홀로 밥을 드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어떤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그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식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이 식사 중에는 TV나 핸드폰 잠시 꺼두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비만과 다이어트에 대한 시민들의 알쏭달쏭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씩 해결해 볼까요? 제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과연 괜찮을까요? 실제 제 주변에서도 도움을 받다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요요가 왔다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 사실 그 다이어트에 있어서 어떤 과격한 운동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떤 단식이라든지 금식 같은 식사량 조절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식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리 단기간 시행하더라도 어떤 꾸준히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그 뭐 수분 섭취나 혹은 뭐 기초 대사량, 체내 대사량을 그 근거해서 최소한의 열량 공급은 해야 되고요. 또 보식 기간도 잘 설정해야 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어떤 좀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는 것이 실제로 정확한 단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네. 그렇지 못하고 무계획하게 시행한 단식은 오히려 간헐적인 그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무턱대고 하는 단식보다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만나보시죠. 제가 체중 조절을 위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식사 전에 하는 것과 후에 하는 것 어느 게 더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체중을 빼기 위해서는 빈속에 운동하는 것이 좀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일단 빈속에 운동한다는 걸 상상만 해도 상당히 이제 좀 힘듭니다, 사실은. 네. 네. 일단 몸이 힘들다는 거는 에너지 요구량이 이제 많아진다는 의미고, 이는 그 잠재적으로 과식과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빈속에 운동을 원하신다면 조금 더 이제 정적인, 예를 들어서 동네를 이렇게 천천한 속도 한 바퀴 돈다든지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요가나 스트레칭, 이제 그런 좀 정적인 운동을 해야 어떤 에너지 균형 측면에서도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빈속에 운동을 한 뒤 폭식을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속을 조금 채우고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만나볼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비만인 사람들은 임신이 잘 안 된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혹시 그게 남자한테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임신 가능성이 있어서 남녀 구분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 여성의 경우에는 어떤 과도한 그런 체지방도 축적되면은 그 말씀드린 그 지방세포에서 분비된 아디포카인 등이 그 성호르몬 그런 관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리불순이라든지 임신이 잘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흔하고요. 반면에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비만이라는 것이 어떤 생리적으로 그런 지장은 주지 않지만은 어떤 비만으로 인해서 어떤 부부관계 시에 그런 자신감 결여라든지 아니면 그런 수행 능력의 저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원인에 의한 불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클리닉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살을 많이 빼고 정상 체중 대량 감량을 해서 정상 체중이 되신 분들 보면은 상당히 어떤 부부관계 금술이 좋아지고 어떤 부부 동반 그런 모임에 자주 참석하게 되고 뭐 집에서 밥을 먹는 기회가 많아지고 급기야는 어떤 늦둥이를 갖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진료를 통해서 종종 봐왔습니다. 네, 사랑스러운 이세를 빨리 만나기 위해서라도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인류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지구, 머리 위로 펼쳐지는 우주. 우주와 지구, 그리고 인간의 기원은 무엇인가? 질병과 기아 등의 위협에 대처하는 인간의 끝없는 노력. 인간과 우주의 현 시점과 미래를 과학적인 시선으로 접근해봅니다. NHK 다큐 스페셜,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교수님, 최근에 그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 비만이 굉장히 증가하는 것 같은데, 원인이 성인 비만하고 같은 것인지, 또 소아 비만인 경우에는 뭐 성장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텐데, 또 다른 건강적인 문제가 없는지 한번 짚어봐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소아 청소년 비만은 일단 통계적으로 한 70%에서 바로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통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이제 문제가 되겠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비만율이 증가하는지 그 원인은 상당히 명확합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그 제대로 활동하고 운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써 어린 애기들부터 학원에 다니고 또 가외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그런 뛰어다닐 시간이, 그러니까 운동 같은 거 할 시간이 없고요. 네. 그리고 또한 그 음식 자체가 많이 패스트푸드, 뭐 콜라나 햄버거, 치킨, 이제 피자, 이제 그런 이제 고칼로리 음식들을 많이 선호하게 되면서 그렇게 비만 유병률이 이제 증가하는 이제 것이 되겠고, 또한 아이들의 비만은 부모님들 비만의 상당히 식성과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은 유전되는 거다, 비만은 뭐 이게 전염되는 거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같은 식구 내에 그런 식생활이 많은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아 비만 같은 경우는 그 성인병과 직결되는 뭐 지방간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건강상의 문제에 상당히 취약하게 되고, 그 청소년기에는 어떤 그 약물 치료나 수술 치료가 다 금기식이 되기 때문에 그 상당히 그 행동요법, 그 운동이라든지 식이요법에 의한 그런 행동요법을 상당히 중시해야 되고요. 네, 그런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아나 청소년 비만 치료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행동치료가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 이외에 그런 수술적 치료나 어떤 약물 치료는 사실 1차적으로 권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이에 비해서 어떤 조기에 성인병이 발생하여서 어떤 그 비만으로 인해서 심신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수술로 인해서 어떤 건강상의 득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나이라든지 어떤 골 성숙도를 고려를 해서 아주 그 선택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 청소년기에 어떤 수술적 치료는 어떤 식이 제한 수식이 어떤 흡수 억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주변에 보면 아이의 비만을 잡겠다고 무턱대고 식사량을 줄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한참 자라나는 시기잖아요. 영양 결핍 등의 문제는 없을까요? 말씀드렸지만 소아 청소년의 비만의 그 1차 치료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행동요법입니다. 행동요법인데, 식이요법은 이제 몸에 좋은 음식을 아이들이 섭취하게 되도록 이제 장려를 하는 것인데, 그 아이들은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음식들을 이렇게 참거나 자제를 할 능력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몸에 좋지 않은 그런 선호하는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줄이기보다는 강제적으로 줄이고 이게 좀 혼내기보다는 어떤 몸에 좋은 음식을 좀 그 좋은 방법으로 권장을 하면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겠고요. 또한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요즘은 아이들이 운동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농구 학원을 다닌다든지 수영 학원을 다닌다든지, 그런데 어떤 그런 일일적인 그런 기관에서 어떤 그 운동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을 좀 주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마음껏 편한 마음으로 뛰어놀 수 있게 하는 그런 운동 문화를 이렇게 조성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들을 뛰게 놀게 하는 것도 꼭 필요하겠습니다. 비만은 단순히 체형과 외모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꼭 짚어주시죠. 그 비만이 건강에 미치는 어떤 질병을 유발하는 그런 종류에 대해서는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린 내장지방의 그런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이 그 체내 대사를 이렇게 교란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 그림에서 보시면은 뭐 지방간이라든지 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 질환이 생기게 되고, 또한 그런 질환 이전에 어떤 그 인슐린 저항성을 의시로 해서 뭐 혈압이 높다든지 고인슐린 혈증이 있다든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그런 여러 가지 증후를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대사증후군을 취약하게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 대사증후군이 참 핫 이슈잖아요. 네. 근데 비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요. 대사증후군이란 이제 질병 전 단계 그 인슐린 저항성이나 어떤 내당능 장애 또는 고혈압, 고지혈증, 어떤 비만, 이제 그런 질환이 여러 개 동시에 발생하고 그 진행함으로써 만성 경과를 거치게 되고, 이게 어떤 심혈관, 관상동맥계의 어떤 죽상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그런 발생 위험을 높이게 하는 대사증후의 총합을 말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여러 가지 대사 위험 인자의 군집적인 발생에 그 인슐린 저항성이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은 복부 비만인의 그런 내장 지방층의 그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유해 물질, 그 아디포카인이라는 이제 그런 호르몬이 어떤 대사를 이렇게 교란시키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대사 증후군 환자들은 어떤 당뇨병과 이제 심혈관 질환의 사망 발생 위험률이 높고, 결국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대사증후군을 일컬어 흔히 몸속의 시한폭탄이라고 이야기하죠. 비만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비만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비만 탈출일 텐데요. 과연 비만은 어떤 과정을 통해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 그 과정을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경계해야 할 건강의 적 비만.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 정도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고도 비만 환자도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비만 인구. 이에 따라 비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제 비만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가 차원의 문제로까지 떠오르고 있는데요. 당뇨를 비롯해서 각종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자신감 저하로 인한 우울증까지 비만 환자들에게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비만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내 몸의 상태를 먼저 알아야 한다. 비만 진단을 위한 가장 정확하고 간단한 체성분 검사법. 몸속의 체지방과 체수분, 그리고 뼈의 무게와 근육량을 확인할 수 있다.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비만 환자의 경우 혈액 검사를 시행하는데,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타질환의 합병증 유무와 수술 시 출혈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복부 지방이 있다면 CT 검사를 통해 피하 지방형과 내장 지방형의 구분을 확인할 수 있다. 피부 바로 밑에 지방이 쌓이면 피하 지방형이며, 복부의 장기 사이사이에 지방이 축적되면 내장 지방형이라고 할 수 있다. 3D 체형 검사는 체내 골격과 지방 및 근육 분포도를 분석해 잘못된 체형으로 생긴 비만을 진단할 수 있다. 3D 스캔이라는 게 이제 사람의 몸을 한꺼번에 이제 스캔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각 부분의 이 허리 둘레나 이 골반 둘레 이런 거를 간단하게 측정이 가능하고, 특히 이제 비만이 하기 시작하면 신체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둘레로 커지지 않고 한쪽에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를 빨리 알아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았다면 비만에서 벗어나기 위한 올바른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패스트푸드 음식을 지양하고 채식 위주의 식습관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개개인의 체력을 고려한 충분한 운동으로 어느 정도의 비만을 개선시킬 수 있다. 식이요법이나 운동으로 6개월 이상 조절을 했음에도 체중이 감량되지 않을 때에는 약물 치료를 생각하게 되는데,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반드시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약물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가장 조심해서 복용해야 되는 것이 식욕 억제제입니다. 식욕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짧은 기간에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약물의 부작용도 상당하고 약을 끊은 경우 요요 현상이 심각하고 특히 약을 오래 복용하는 경우는 폭식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용할 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년 이후 신체의 일부분에만 지방층이 형성되는 부분 비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지방 흡입술은 지방이 과다 형성된 부위를 국소 또는 수면 마취를 한 뒤 피부의 일부분만 절개해 지방을 제거한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고도 비만 환자에게 주로 실시하는 위밴드 수술은 위에 밴드를 묶어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수술법이다. 위 밴드 수술이 있고 또 위 절제술, 또 위 우회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위 밴드 수술은 위의 상부에 그 의료용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밴드를 장착해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조절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체중 감량의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마지막 목표점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위 절제술은 소매 모양으로 위를 절제, 위 용적을 줄이고 섭취량을 제한하는 수술법이다. 위 우회술에 비해 수술 시간이 짧고 합병증도 비교적 적으나 체중 감량 효과는 위 우회술보다는 다소 적은 편이다. 몸의 건강은 물론 마음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비만. 각종 성인 질환에 노출돼서 돌이키기 힘들어지기 전에 내 몸속 지방을 살펴보자. 네, 교수님 보니까 위 소매 절제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위를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위를 잘라내면 소화에 어떤 문제, 또 흡수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위의 역할은 위는 이제 소화기관으로서 양분을 저장하고 흡수하고 이제 그런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 들어서 이런 위의 작용이 그 위의 그런 본래 기능, 뭐 음식을 저장하거나 영양 공급, 생명체의 그런 유지 역할을 넘어서 어떤 음식의 과식이나 폭식을 가능하게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을 일으키게 한다면 이는 반드시 수술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보통 체중이거나 아니면 약간 과체중이면서 어떤 질환이 없는 비만 관련 동반 질환이 없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절대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범위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또 앞서 언급해 주신 것 외에도 다른 치료법엔 어떤 것이 있는지까지 함께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비만의 수술적 치료라는 것은 어떤 다 고도 비만의 경우 특히 기존의 비수술적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분들 대상으로 치료 적응증을 삼고 있고 특히 이제 체질량 지수상으로 보면 35 이상이거나 아니면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면서 어떤 비만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 그 적응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클리닉에서는 위 소매절제술이나 위 우회술 이외에 위 성형술이라는 걸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위 주름 성형술이라고도 합니다. 그 가장 최근에 나온 고도 비만 치료 수술 방법이며 이제까지 기존의 위 소매절제술은 어떤 장기를 좀 절제하는 과정이 있었고 위 밴드 같은 경우는 어떤 실리콘 의료 장비를 이렇게 몸에 이렇게 걸치는 그런 부담이 있었던 반면에 위를 단순히, 위 주름 성형술은 위를 단순히 수작업으로 복강경을 통해서 용적을 줄임으로써 어떤 절제 과정이나 어떤 이물 삽입의 과정이 없고 또한 그런 감량 효과는 동등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개발됐다는 위점막 성형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 위주름 성형술은 그 위성형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새로운 식이 제한 소식으로서 그 그림과 같이 그 복강경을 이용해서 그 수작업을 통해서 1차 봉합과 2차 봉합을 통해서 그 위를 함입해서 봉합하는 방식의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 새로 만든 위 용적은 성형위의 용적은 보통 위 용적 하면은 정상인은 한 1리터 내외, 약간 좀 고도 비만이거나 좀 식사량이 많으신 분은 1.5리터까지 된다고 하는데요. 그 위성형 수술 직후에는 그 위장 용적이 한 50cc 정도로 현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자리 잡히면서 이제 정상 식사가 가능하게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어떤 효과적으로 식이 제한을 할 수 있고 그 수술 후에도 어떤 부작용이나 그 장기적인 후유증이 없는 좀 이상적인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자들은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최고의 성향은 다이어트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외모뿐만이 아니라 이 자신감 회복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만병의 근원 비만. 살 빼야지 생각은 하지만 방법을 몰라 막막하시다고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소가 나섰습니다. 비만 제로가 되는 그날까지 보건소의 비만 관리 시스템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주민의 건강 증진에 보탬이 되고자 개인의 체력 수준과 상황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과 효율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의 구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전화나 방문을 통해 검진을 예약하셨나요? 그렇다면 먼저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해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검사에 들어가는데요. 체성분 검사로 나의 비만도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 혈압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현재 상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함을 못 느끼시겠다고요? 진짜 검사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번에 진행할 거는 심폐지구력 검사예요. 직접 몸을 움직이면서 근력과 지구력, 유연성을 확인하는 건강 체력 검사를 거쳐 처방사의 사인에 맞춰 점프 또 점프, 순발력과 균형 감각을 알아보는 운동 체력 검사까지 나도 모르고 있던 내 체력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얻은 결과를 통해 운동요법을 처방해 주는데요. 어떤 운동을 어떤 강도로 하루에 몇 시간 해야 할지까지 모두 알려준다고 하니 정말 퍼펙트한 관리네요. 1시간 투자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시는 게 되게 놀라웠고요. 거기다 무료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여기서 가르쳐준 대로만 하면 건강해질 것 같아요. 건강은 실천. 혼자서는 힘든 비만 관리를 보건소와 함께하면 더 든든하겠죠? 잊지 말고 꼭 방문하셔서 멋지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세요. 네, 시민들의 비만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체중 감량을 위해서 무조건 음식을 먹지 않고 뭐 쉐이크 등의 그 건강 보조 식품만 먹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건강에 해로울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맞습니다. 그 사실 감량을 위해서는 어떤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쉐이크 같은 그런 체중 감량 식품은 단기적으로 보면 건강상에 큰 문제는 없지만은 항상 강조하는 거는 그 바람직한 체중 감량 식품은 단식이나 절식 또 편식이 아닌 그 소량의 건강식을 일반식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한 그런 체중 감량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곧 여름이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시죠.
흔히 말하는 체중계 숫자뿐만 아니라 이제 세트 포인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세트 포인트는 그 체중이 매일 일중 변동하고 1kg 증가하고 1kg 감소되고 이제 그런 미세한 변동이 아니고 우리 몸이 인식하고 있는 체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컵에 담긴 물로 생각할 때 이 컵에 담긴 물의 양 전체를 세트 포인트라고 하면은 그 체중은 수시각각 변하는 그 물의 그 표면이라고 하시는데요. 컵 속에 담긴 물의 양, 그 세트 포인트가 변하기 위해서는 어떤 충분한 기간 동안에 그 충분한 기간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고 충분한 기간 동안에 서서히 그러니까 그 물을 조금씩 따라내는 이제 그런 자세로 그 세트 포인트 자체를 낮춰야 체중이 따라서 감량이 되고 요요 현상도 없고 그런 요요 현상이 없습니다. 네, 교수님, 그 비만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질병의 더 중요한 것은 예방 아니겠습니까? 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지켜라. 베스트 3가 있다면 어떤 것을 추천하겠습니까?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비만하지 않으려는 강한 그 욕망, 그러니까 개인적인 동기라고 해야 됩니다. 강한 욕망을 가지시고요. 두 번째로는 비만하지 않으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편식이나 과식, 폭식보다는 일정한 소량의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장기간의 소식에 적응하는 적응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기와 적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미 비만이라면 그 비만과 관련한 그 동반 질환이 진단되기 전에 그 전문 치료인을 찾아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비만의 원인과 치료, 예방법에 대해 외과 전문의 김성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절하기 힘든 체중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시작이 반이라는 믿음으로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위해 또 자신감 있는 모습을 위해 다이어트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1kg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천천히 감량을 즐긴다는 기분으로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인 운동에 식사 습관 조절까지 더해진다면 건강은 물론 멋지고 아름다운 체형도 덤으로 따라오겠죠? 오늘도 건강하고 유쾌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